네, 안녕하세요. 뉴알몸 세상입니다. 올해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대표님은 올 한 해 어떤 일이 제일 보람되고 또 어떤 일이 제일 아쉽고 그러세요? 소소한 보람이 먼저 말씀드리자면 네. 제가 그간 뭐 앞만 보다 보고 네. 그냥 줄기차게 앞만 보고 왔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잠시 쉬고 있잖아요. 아, 쉬고 계신 거예요, 지금? 오락할도 놓고. 지금 쉬고 계신 거예요, 이게? 그래서 소소하게 집에서 가족들을 위해서 설거지도 하고 또 음식도 고등어찌개도 만들고 네. 어제 그제는 음식 쓰레기만 담는 거 네. 물기배가 담는 그걸 네. 제가 구매를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너무 감동하는 거야. 그래서 이런 것도 상당히 큰 보람이구나. 즐거움이 좀 있었고요. 좀 아쉬운 것은 좀 쉬고 있을 때 저의 개발이나 자기 개발을 좀 등한시하고 있지 않나 이런 아쉬움도 있긴 합니다. 공적으로는 제가 대한장애인 상경연맹 회장을 맡은 지 한 8개월 됐는데요. 그 회장을 맡으면서 다른 분야에서 장애인 사격 선수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것이 좀 보람일 수 있고요. 아쉬움이 있다면 이번에 패럴림픽에 금메달 하나 못 따가지고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그렇지만 더 열심히 해서 다음 대회 때는 좋은 성적을 거두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 아쉬움과 보람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지금 쉬고 있다고 하시는데 엄청 바쁘신데 도대체 이게 쉬시는 건지. 예전에는 공식적으로 선출직으로서 또는 네. 대학 교수로서 네. 또는 장애인 단체장으로서 이렇게 했는데 네. 지금은 이제 여러 일 중에 하나 정도 이렇게 하고 있어서 약간 쉬고 있는 개념이 많죠. 그리고 설거지를 지금까지 안 하셨나요? 그걸 했는데 지금도 많이 하고 있죠. 예전에 한 달에 한 번이라면 지금 정말 너무 행복한 삶을 살고 계시네요, 대표님. 우리 정수라 진행자께서는 어떤 보람 있는 일과 아쉬운 일이 있습니까? 저는 보람도 아쉬운 것도 다 뉴알모 세상 아닙니까? 아하. 제가 뉴알모 세상의 딸, KCTV의 딸로서 예. 네. 보람된 거는 뉴알모 세상 하면서 뭐 저희가 지금 4월 달부터 시작해서 지금 네. 15회가 됐는데 좀 부족하긴 했어도 저희 지역민들이 궁금해할 뉴스 그리고 이슈 이런 것들을 같이 이야기하고 살피고 뭐 그런 것들이 제가 또 보람이 됐고요. 예. 개인적으로는 이 뉴알모 세상을 하면서 제가 뭐 정치, 사회, 경제 등등 대표님 덕분에 조금 똑똑해졌어요, 제가. 그래서 어디 가서 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이렇게 하면서 제가 목소리가 좀 커졌습니다. 예. 네. 그리고 뭐 아쉬운 점은 더 열심히 해야 되는데 내가 한 게 최선일까? 막 이런 생각을 했었죠. 아니 잘하신 것 같아요. 아니 뭐 열심히 최선을 다해 잘하신 것 같은데 저는 네. 예전에 이제 선출직 공무원을 할 때는 네. 뭐 그러니까 그런다 치는데 요즘에는 제가 여기 방송에서 자주 나오니까 제가 뭐 선거에 나온다가 봐요. 이번에 또 뭐 내년 선거 준비하냐, 또 내년 뭐 어디 나오냐 자꾸 물어보시는데 저는 내년에 선거에 출마하지 않습니다. 방송에 하도 많이 나오니까 저를 보고 방송에 나온다고 얼굴 좋다고 그러면서 말씀하시고 너무 많이 알아봐가지고 길거리 가는데 문상필 간다. 정말요? 아시는 거예요 동네에서. 저도 수근수근 하시더라고요. 네, 행동까지 똑바로 하고 다녀야 되겠어요. 왜 수근수근해요? 아니 이렇게 저를 손가락질하면서 아. 저는 그분을 모르는데 저를 아시는 것 같은 눈빛을 보내시더라고요. 그래서 더 열심히 하고 더 공부도 많이 하고 어깨가 예. 무겁고 책임감을 느끼고 그렇습니다. 저희가 오늘 이제 나눠볼 주제는요. 제가 느끼기에 도망치는 것처럼 사망하신 분이 계시죠? 예. 네. 좀 제가 중립을 지켜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이렇게 말씀을 처음부터 드렸는데요. 어떤 분께서 쓰신 트위터 글에 안타깝지 않은 죽음도 있다라는 말처럼 안타깝지도 않고 슬프지도 않고 어떻게 보면 화나는 죽음 5.18 학살의 실질적인 주범 전두환 씨가 사망했습니다. 예. 사람이 죽으면 죽을 때는 반성하고 죽는다 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런데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 없이 잘못했다는 발언 한 번 없이 광주 시민들에게는 원통함과 분함만 남긴 채 죽어버렸어요. 야, 이게 그래서 저는 굉장히 화가 나거든요. 네. 이제 일반 시민들도 굉장히 울분과 분통함이 굉장히 많을 건데 그만큼 광주 시민들에게는 못 해결한 숙제들이 너무 많아서 네. 또 해결할 문제 너무 많아서 그걸 해결하지 않고 간 망자에 대한 불편함, 원망이 많이 나타난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또 그 전두환이 사망한 날 또 안타까운 네. 방금 말씀하신 안타까운 죽음이 없는 경우도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5.18 부상자셨던 이광영 네.
분이 그날 여러 가지 미안하다라는 유서를 남기고 광주의 많은 원한과 원통함을 안고 가셨어요. 이분들의 원혼들이 빨리 해결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도 가져봤습니다. 그 전두환이라는 사람이 저는 궁금해지더라고요. 예. 그 왜 저희 막 유영철이나 뭐 조두순 이런 사람들 갑자기 이렇게 사이코패스 이런 범죄자들이 갑자기 나타나면 아, 저 사람 도대체 어떻게 살았길래 저렇게 됐지? 어떤 환경이길래 저렇게 사람이 만들어졌지?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저도 전두환 씨가 어떤 인물이었는지 굉장히 궁금해졌습니다. 뭐 당연하게 궁금하겠죠. 네. 1931년도에 태어나고 올해 사망했으니까 만 90세로 사망한 거 아닙니까? 네. 5살 때 경남 합천에 있다가 대구로 이사 갔어요. 네. 대구 공고를 다니면서 축구부를 하고 골키퍼를 해가지고 상당히 성격도 좀 좋고 그 당시에는 고등학교를 주름 잡았던 평정했던 약간의 이런 짱? 예, 이런 것도 좀 있으면서 상당히 넉살도 좋고 인맥이 좋아가지고 친구들의 우두머리 역할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럼 뭐 학창 시절은 다른 게 없네요. 그러니까 이제 축구부 감독하고 축구부 하면서 네. 활동하고 좀 이제 주먹 쓴 거 말고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뭐 괄괄하고 좋은 성격이고 예. 그랬던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제 육사를 가면서 네. 52년도 육사를 갑니다. 네. 그런데 육사를 기수해 보면 11기가 육사 1기라고 하는데 1기부터 9기까지는 6개월 40일 네. 이렇게 교육을 받아서 예편이 됐나 봐요. 네. 그런데 육사 전두환 때부터 육사 11기가 1기가 되어서 이제 계속 활동을 했는데 그래서 그 육사 11기 즉 육사 1기들이 하나회를 만들어서 군사국들이 있고 장군인들이 거기서 나오지 않나 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근데 되게 기회가 좋네요, 사람이. 운이 좋은 것 같아요. 그 뭐 운이 좋는 것보다는 상당히 그 출세지향적, 기회주의적 이렇게 좀 나는 이렇게 판단하는데 예를 들자면 5.16 군사쿠데타를 이가 일어났을 때 네. 그걸 그 당시에는 육군사관학교가 강영훈 씨란 분이었는데 네. 그분은 반대하는 입장이었어요. 아. 그런데 이분 저 전두환이는 찾아가가지고 강영훈을 찾아가서 네. 지지한다. 주동해가지고 네. 시위도 하고 네. 그러면서 이게 잘 보여가지고 이후에 박정희에게 대통령에게 잘 보여서 그 이후로 승승장구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그런 기회 여차저차해서 베트남전에 참전도 하게 되는데 네. 베트남에서 그 총기를 밀매 거래하는 총기를 잡아가지고 가지고 있다가 네. 거기에 있는 반란군들의 소탕에서 총기를 가져왔다 이렇게 해가지고 뭐 승진도 할 뻔하고 이렇게 그런 뭐 이런 머리를 썼나 봐요. 그래도 들켜가지고 결론은 문제 삼을 수 있었는데 당시 박정희 대통령이 원착 신임을 해가지고 거기를 이제 없는 걸로 하고 또 베트남 전쟁에 영웅들에게 주는 상장, 네. 훈장 이런 것을 네. 받기도 한 그러니까 상당히 교회주의자였던 이런 것 같아요. 출세지향적이라고 하고도 그래요? 맞겠죠. 예. 아니, 그러니까 어쨌든 그러면 전두환은 박정희가 만들었다고 봐야 되는 거죠, 지금. 그렇게 좋아했으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제 30살에 네. 국가재건위원회의 비서관이 됩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이후에 하나회라는 조직을 만들어서 군대의 그 핵심들을 만들어 가지고 모든 군대의 권력을 장악하게 되는 그런 네. 계기를 만들기도 했으니까 상당히 출세지향적이었죠. 네. 하나회 그날 그 저희 한번 얘기했었잖아요. 생일잔치집. 예. 근데 당시에 이런 네. 일화도 있어요. 하나회를 만들어 결성하는데 네. 박정희 대통령이 전두환에게 네. 국회의원 출마해라 이렇게 제안을 했는데 네. 그 전두환이는 뭐라 했냐면 군대에도 충성스러운 사람 한 명 정도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와. 제가 군대에 남겠습니다. 이래 군대에 남은 거예요. 마음에 쏙 드는 대답이네요. 그래서 그 이후로 이제 진짜. 뭐 합동사부, 뭐 참모총장 아니 뭐 모든 역할 그렇게 다 했고 또 김신조가 청와대를 습격했을 때 네, 그때도 혁혁한 종거 박격포를 쏘거나 뭐 빛이 나게 하는 성광탄을 쏴가지고 소탕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근데 정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진짜 기회주의자네요. 근데 나쁜 기회주의자. 예. 네, 근데 광주 민주화 운동 이후에 이제 전두환 삶이 더 화나게 하는 거는 지금 많은 분들이 댓글로 남겨주시고 계신데 너무 뻔뻔하다는 거예요. 예. 그쵸? 뻔뻔해도 이건 너무 뻔뻔해요. 지금 그리고 또 이 얘기를 빼놓을 수 없어요. 추징금요. 뻔뻔스러운 것은 5.18 민주항쟁에서 지금까지 41년간은 모르겠다. 나는 아니다. 나는 책임자가 아니다. 이렇게 모른다 모르쇠로 활동을 하고 있고 누가 발표를 했는지 네. 또 진상규명에 아무 입장을 못 내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이런 것이 시민들을 화나게 하고 있는 것이고 그렇다고 해서 또 뭐 조비오 고 신부님에 대한 사자명 훼손죄 같은 것도 있는데 이것은 뭐 형사 문제이기 때문에 공소권 없음으로 공소 기각이 되겠지만 네. 나머지 문제는 추징금에 대한 모든 문제 이런 것들은 계속 진행될 것이다. 그리고 네. 최근에 민주당에서도 그런 걸 향후에 입법화해가지고 계속하겠다 하는 입장을 밝혔기 때문에 좀 변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아, 그렇군요. 이제 추징금 얘기해 주세요. 예. 추징금. 추징금은 다 아시는 것처럼 1999년도에 뇌물수수죄 또는 군형법상 반란 혐의로 기소가 되어서 사형 선고 받았다가 네. 무기징역까지 떨어지지 않습니까? 네. 그때 벌금 추징액이 2,205억이에요. 2,205억. 그런데 이 중에서 956억을 내고 아직 안 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수차에 걸쳐서 추징을 하고 있지만 네. 지금은 추징이 다 덜 됐는데 이후로도 비록 죽었지만 자손들에게 후손들에게 추징할 수 있는 근거, 법적 근거를 만들어서 추징하겠다고 하니까 이 문제는 반드시 추징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네. 최근에 송영길 민주당 대표 또 이재명 대통령 후보께서도 이 문제에서는 지속적으로 추징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만들겠다 했기 때문에 반드시 추징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상대적으로 노태우 대통령은 추징금이 2,397억이었는데 네. 다 추징을 했어요. 오, 그래요? 네, 했고 우리가 유명하게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저는 29만 원밖에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유명한 일화를 남겼는데 그리고 나서 밥 한 끼에 15만 원짜리를 여러 명과 같이 먹기도 하고 골프 한 타임에 20만 원, 25만 원 되는 골프를 치기도 하고 그래서 많이 이제 국민들에게 지탄을 받았는데 이것은 어떤 경우에든 간에 추징할 수 있고 국가가 당연히 추징을 해야지만이 역사적으로 이런 사람이 나타나지 않을 것이다 생각하기 때문에 추징받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추징 받을 수 있군요. 다행입니다. 예. 그때 그 알츠하이머 있다고 해가지고 법원에 출석 안 해놓고 그때 보니까 골프 치고 있었잖아요. 맞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때도 가장 붕괴스럽게 했고 또 식당에서 밥 먹는 것도 네. 그렇고 또 사자 명예훼손죄로 광주 법원에 출정했을 때 기자를 밀치면서 왜? 맞아. 맞아. 그것도 있고 그래 여러 가지로 그런 것이 광주 시민들을 분노하게 했고 또 그런 것을 잘했다고 하는 윤석열 후보의 정치적 바람도 있어서 대단히 광주 시민들 정서를 무시하는 그런 발언이어서 여전히 울분과 분노는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근데 제가 어디 보니까 노태우 정권 당시 전두환 측이 완벽할 정도로 돈 세탁을 하고 추적이 불가능한 상태로 다 감춰서 노태우는 다 낼 수밖에 없었지만 전두환은 쉽게 추적이 어렵다고. 전두환 가족이 10남매예요. 10남매요? 6남 4녀. 네. 6남 4녀 이제 큰 형과 둘째 형이 죽었고 네. 나머지 사람 중에서 전두환은 4남이었어요. 4남. 아, 네. 고위로 누나가 둘이 있고 동생이 또 있고 그런데 거기에 전기환, 전경환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것처럼 저 처음 들어봤어요. 전기환은 네. 형이잖아요. 전경환은 동생이고 이순자만 들어봐가지고. 전경환은 막내 동생이에요. 네. 그런데 이제 이 두 분이 50 때 가장 큰 비리를 저질렀던 사람들인데 그래요? 전기환이라는 사람은 전두환이 형인데 전기환이라는 사람은 경사 출신이에요. 아, 네. 그런데 경찰서에서 경찰 권력을 장악하고 온갖 비리를 저질러다가 징역 갔던 사람이고 또 전경환이는 당시에 전두환이가 대통령 정권을 잡기 전에 청와대에 좀 근무를 했었는데 네. 그러고 인해서 50의 가장 큰 실세, 핵심 세력으로서 온갖 악행과 비리를 저지르고 새마을운동본부 총재를 하고 하면서 비리로 구속되기도 하고 그래서 그 부정부패액이 뭐 몇천억에 달한다고 하는 일도 너무 많고 그렇지만 아마 재산이 여전히 많이 있을 것이다. 뭐 이런 이야기들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돈만 추징금만 잘 내셔도 저희가 10만 원씩 받는 거 20만 원씩 받겠네요, 국민들이. 예. 근데 전두환과 그 가족 일가의 뉴스 비리들은 지금 이렇게 검색만 해보셔도 아주 줄줄줄줄 나오더라고요. 그렇죠? 뭐 어디나 보면 뭐 두 분만 인터넷 쳐봐도 네. 그때 비리상들이 그대로 다 나와 있는데 그런 것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TV에 나와서 그렇게 한 거 보면 너무 가정스럽고 기가 차지 않습니까? 네, 저는 그게 안타까워요. 막 친일파나 이런 안 좋은 일을 하는 사람들을 그러니까 저희는 친일파 청산을 제대로 못했잖아요. 예. 근데 막 프랑스에서 저는 부러웠던 게 그 공항 이름이 샤를드골 공항인데 그게 옛날에 프랑스랑 이제 싸울 때 독일의 그 나치 세력들을 다 수청을 해가지고 그 장군이 그래서 그 공항 이름이 파리 공항이 샤를드골 그 사람 공항이다 이름이다 이렇게 예. 하는데 그 전에 예전에 홍준표 대표님이 김대중 공항 한다 그래가지고 전 사실 좋았잖아요. 아 우리도 이제 시작인가 막 예. 이랬는데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생각나는 거는 이번에 약간 유행했던 문장이 있어요. 예. 용서하지 않을 권리? 음. 그 용서하지 않을 권리. 근데 저는 그게 감정적이나 뭐 정서적으로 와닿지는 않더라고요. 근데 그 예. 조문을 하는 정치인들 중에서 뭐 국민 통합,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용서를 하자. 그러는데 저는 왜 용서를 하자 그런지 이해가 안 돼요. 왜냐면 용서나 잘못을 빌지도 않았는데 왜 용서를 해야 되죠? 방금 어떤 분도 질문을 하셨는데 어떻게 5.18 부상자 문제는 해결할 것인가 이런 말이 나왔는데요. 네. 그분들은 41년간 민주화 운동을 했고 폭압에 맞서서 군합발에 맞서서 민주화 운동을 했다는 이유 하나로 네. 지금까지 우울증과 가난에 시달리고 자살을 해나가고 어렵게 사시는 분들 아닙니까? 네. 그런데 온갖 인권 탄압과 군대의 군합발로 광주 시민을 압살하고 짓밟았던 전두환은 네. 평생 살 목숨까지 다 살고 반석 없이 죽었지 않습니까? 얼마나 불공정하고 불공평합니까? 맞습니다. 이렇듯 5.18에 대해서 열심히 하셨던 부상자들이나 희생자들이나 유족들에게 당당하게 나는 민주화를 위해서 노력했다 했다고 하는 것은 자랑스러운 것을 국가가 해줘 인정해야 되는 것이고 그것을 거부했거나 문제를 삼았다는 사람에게는 벌을 줘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니까 우울증에 시달리고 화가 나서 자살하거나 돌아가신 분이 더 많지 않습니까? 이런 문제가 없게 해야죠. 결론은 5.18은 자발적으로 생긴 게 아니라 네. 잘못했던 군부의 호언철폐와 계엄령을 해제하라는 이유로 시민들이 민주주의 한계에서 일어난 민주적 항쟁이었습니다. 역사적 정당성을 가지고 있고 저항권이 인정된 것이죠. 네. 이런 분들이 정당했다고 하는 것을 밝히고 이분들이 나섰던 데모했던 항쟁했던 근거들을 왜 했는가 자들이 밝혀내고 어디서 누가 돌아가셨고 또 발포 책임자는 누군가가 밝혀진다면 저는 5.18 부상자 관련이나 욕해도 충분히 역사의 죄인들을 용서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고 봅니다. 역사에 용서하지 않고 그런 것 없이 국민통합은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불씨를 닫아놓은 것뿐이고 고름을 짜지 않고 그대로 내는 상태에서 덮어놓은 것뿐이지 해결된 것은 아니다. 네. 이를 하기 위해서는 고름을 짜고 살을 찢고 불씨를 완전히 끄고 이렇게 해야지 해결이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5.18의 진상에 대한 규명이 정확히 돼야 되고 숨겨져 있는 것들이 다 국민들에게 보여지고 네. 밝혀져야죠. 그렇게 하면 5.18 유공자들이나 5.18 희생자들에게 억울함이 분함이 덜해지겠죠. 그런 것이 안 하고 있으니까 화가 나고 분통이 터지는 건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저번에 저희가 저희 초에 전두환 씨 얘기하면서 웰다잉에 관한 얘기를 했었는데 결국에는 웰다잉 못 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것 중에서 하신 것처럼 저희가 이제 이 5.18 진상규명 그리고 이 유가족들에게 사과, 사죄, 용서를 구하는 것이 계속되어야 되겠죠. 그래야 국민들도 조금 납득이 될 것 같아요. 최근에 네. 이광영 열사가 네. 돌아가셨는데요. 네. 그분이 돌아가시면서 다른 분들 남겨놨던 글이 하나가 생각이 나는데 이제 천당 가서 똑같은 날 한 분은 돌아가시고 한 명은 사망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천당 가서는 화합하고 통합할까 그랬으면 좋겠다는 글도 한번 봤었어요. 그런데 그런 전제가 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다. 그리고 저는 충분히 여전히 네.
전두환이라는 사람이 죽었다고 해서 이 문제가 덮어지거나 해결되지 않는다. 오히려 더 역사 속에서는 오랫동안 기억되고 감이 될 것이다. 5.18 묘역에 지금 많은 분들이 수백 명이 광주 시민들을 위로받지 못하고 떠난 사람에 대한 분노 때문에 5.18 묘역을 찾고 계십니다. 이게 국민적인 정서 아니겠어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5.18을 몰랐던 세대들조차도 너무나 화가 나겠다, 광주 시민들이. 그래서 이분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나는 5.18 묘역에 왔다, 이런 글을 남기고 가고 계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죽어서 해결된 문제가 아니라 죽어서 더 화라산처럼 타오르는 5.18의 진상규명이 더 과일찰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전두환, 노태우 이 두 사람이 죽었다고 해서요, 5.18의 진상규명이 멈춘 것은 아니라는 사실, 그리고 그들이 저지른 범죄로 인해 피해를 입은 수많은 국민들에게 유가족들의 사죄와 용서를 구하는 것은 계속되어야 한다는 점. 물론 추징금 납부도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겠고요. 상속까지 해야죠. 네. 그리고 오늘은 전두환 사망으로만 워낙 중요한 사안이어서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광주 시민이라면 대부분 다시 한번 억울하고 또 화나고 그러셨을 것 같아요. 대표님, 우리 시민들 이제 어떤 생각으로 이제 전두환 사망이라는 기점에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어야 될까요? 지금의 우리 이제 우리 시민들이 또는 국민들이 전두환 죽었으니까 끝났다, 이렇게 생각하실까요? 안 돼요. 그러니까 더 화나죠. 전두환이가 죽는 날 이광영 열사가 돌아가셨잖아요. 네. 똑같은 날. 네, 네. 그때 그 당시에 이재명 대통령 후보가 이광영 씨 빈소를 찾았어요. 네. 뭐라고 하셨냐면 역사와 진실의 법정에는 시효가 없다.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게 행위에 대한 책임이 따른 것을 지켜지게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또 이용섭 시장은 성명서를 내서 국가 지도자들의 책임은 생사를 초월해서 영원하다고 이야기하고, 전두환이 역사와 국민에게 지은 무거운 죄는 죽어서도 벗어날 수 없다고 이야기하면서 역사의 그 재상을 영원히 기록해 후손 만대에 교훈이 되도록 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5.18 희생자가 총격으로만 사망하신 분이 362명입니다. 그리고 지금껏 이광영 씨처럼 총탄을 맞고 장애를 입어서 휠체어를 살아가고 계시고 그 우울증으로 자살로 이어진 분들 굉장히 많고, 또 가난에 시달려서 생활고로 비관하신 분들이 계속 나오고 계시잖아요. 이런 분들에 대한 것은 답이 없는 거잖아요. 지금 어떤 그렇죠. 것도, 그러니까 5.18 95년도 이후로 5.18 법이 민주화법이 돼서 뭐 저기를 받고 하긴 하겠지만, 그것이 그분들에게 어떤 생계를 포기하고 우울증으로 자살하는 것을 해결하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국가는 여전히 그분들의 부채를 지고 있는 거예요. 네. 국가는 여전히 호남의 죄를 짓고 있습니다. 이 죄를 짓고 있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5.18 부상자나 희생자나 가족들이 왜 가난에 여전히 지금까지 시달려야 되는 겁니까? 독립유공자의 후손들이 가난에 계속 시달렸는데 그게 게을러서 그런 건 아니잖아요. 어떤 보수 꼴통 유튜버 맞아요. 그런 말 해가지고 난리가 났는데, 열심히 살았다 안 살았다. 아니 그 트라우마와 그 고통에서 시달려서 계속 가난하게 되고 우울증에 시달리고, 그래서 연결돼서 자살하고 계시는데, 이 전두환이가 죽던 날 이광영 열사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는데요. 이런 문제가 비일비재하게 계속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그때의 그 고통과 트라우마에 지속적으로 될 수밖에 없고, 또 그런 분들에게 국가와 정부나 지방정부에서는 그런 것을 고민하지 않도록 살아가게 할 수 있는 구조를 못 만들어주고 있고, 그러니까 당연히 우울증에 시달린 자살이 이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죠. 그런데 전두환 일가는 평생 잘 살 것 잘 살고 가족들까지 잘 살고 있는데, 이건 너무 공정하지 못하잖아요. 그렇죠. 공정하지 못한 사회죠. 예. 이게 바로. 그래서 이거에 대한 것들은 광주 시민들이 정말로 징계를 좀 하면서 국민들이 이런 것이 다시는
대푸돼서는 안 된다고 하는 각인, 그리고 그런 사람들에게 돌팔매질을 못할지라도 수없는 댓글과 문제를 삼아서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고 반성하게 하는 것이 우리들의 남아있는 분들의 숙제가 아닌가, 과제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네, 맞습니다. 저는 전두환 씨가 돌아가셔서 딱 하나 아쉬운 게 뭐냐면요. 자극제가 없어요. 계속 후대에 이렇게 잊지 않고 해줄 만한 자극제가 지금까지 그 자극제의 역할을 아주 열심히 해주셨거든요. 근데 이제 그 자극제가 없다는 게 그거 하나가 조금 안타깝습니다, 저는. 저희 뉴알모 세상은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두환의 죽음은 끝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더 강하게 기억하고 외쳐야 하는 이유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른 나이에 요절한 젊은 의인들의 안식을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여기서 마치고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